안녕하세요. 동북고등학교 강윤식입니다. 통합과학 에너지 효율적 활용,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그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왜 높여야 할까? 286쪽이죠. 286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에너지는 전환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존이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우리 인류가 지금 뭐 에너지 전환기를 사용해서 자동차와 같은 에너지 전환기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 반드시 뭐예요? 쓸모없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또는 버려지는 에너지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열효율 100%인 열기관을 에너지 전환기가 장치를 만들 수가 없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도식화된 거 하나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 열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의 에너지 전환 장치는 열이 발생합니다. 에어컨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에어컨 실외기를 가보세요. 실외기를 보시면요, 여기는 방 안은 당연히 차갑죠, 춥죠. 근데 그 열을 뺏어 가지고 어디요? 밖으로 빼내고 있다니까. 이 교실 밖으로 열을 어때요? 이 에어컨이라는 기계가 잘 보면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놈이 교실에 있는 열 에너지를요 밖으로 이렇게 빼내는 펌프 작용을 해요. 펌프 작용을요. 열 펌프, 물을 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또 어때? 여기 100만큼의 열을 빼내갔으면 에너지 이거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또 50만큼의 그 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총 밖으로 배출되는 열 에너지는 얼마예요? 150이 된다니까요. 여기서 교실에서 100을 퍼내면 실제로 바깥은 100만큼의 열 에너지를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 쉐끼 때문에 생기는 또 열이 발생하잖아. 반드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150이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더 더워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요게 진짜 너무나 심해지면 도시에서 일어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열섬 현상이라고. 히트 아일랜드 맞나? 바깥이 더 더워. 그러니까 더 더우니까 또 어때? 안은 또 시원하게 한다고 또 막 그 에어컨을 돌려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흥분을 해서 갑자기 에어컨 얘기를 좀 꺼내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열기관을 사용할 때 열효율이라는 거는 공급한 에너지에 대해서 실제로 유용하게 한 일이 얼마만큼이냐, 이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열효율이 나온다 했었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도식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요 이미지라고요. 마치 그 옛날 장기 먹을 것 같은데, 뭐라고? 공급 에너지. 이게 제목이 뭔지 알죠? 항상 열이라고 하는 거는 고열원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에너지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열기관을 놓으면 그 중에 이 흐름 중에 열기관을 가운데 놔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일부를 뭘로? 일로 바꾸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안타깝게도 버려지는, 손실되는 이라고 쓸게요. 손실되는 에너지가 된다. 요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공급한 에너지는 뭐와 뭐의 합이다? 손실되는 에너지와 해준 일의 합이다. 요렇게 도식화를 시켜놓으면, 간단하게 도식화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어떤 그 기관을 만들 때 에너지 전환 장치를 만들 때 어떻게 가급적이면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여주고 해준 일은 더 많아지도록 이러한 그 혁신적인 신기술을 계속 좀 개발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거를 볼 수 있죠. LED 등하고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지금 여러분들 교실에 다 이거 LED 등으로 교체한 거예요. LED 등으로 교체했는데 올해 했다니까요. 올해 1, 2학년은 3학년은 재작년인가 했고 이거 다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한 이유는 이게 더 에너지 효율이 어떻다고요? 효율이 더 높다고요. 효율이 더 높아서 똑같은 밝기로도 이게 에너지를 덜 먹어요. 덜 먹는다는 건 뭐냐? 버려지는 에너지가 적다란 얘기지. 적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로 지금 다 이렇게 교체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점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 효율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기술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이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교과서가 나와 있는데 미리 이렇게 한번 쭉 목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쩌면 기술적 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그 에너지 전환 장치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거는 예를 들면 열 에너지를 해소하는 방법. 그거 한번 신기술과 신소재를 이용한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회수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지금 한번 보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또 교과서에 나오는 게 회생 제동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네 가지는 그냥 이름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이게 뭐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너무 어렵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지금 정리 한번 해보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제도적 차원으로 지금 나오는 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바로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하는 그 제도죠. 제도. 사회적인 어떤 제도로서 전체 우리 사회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 두 번째, 또 하나 소개되는 게 탄소 포인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친환경 자동차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거나 규제를 해서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전체 사회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회제도적 차원, 그 다음에 기술 혁신적 차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기술과 신소재를 이용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잖아요. LED 등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일반 전구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인 것들을 사용해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이는. 여기에서는 지금 어때요? 손실된 에너지 줄이고 해주는 일을 더 높이는 이런 혁신. 요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신소재를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뭐냐면은 그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 개발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또 어때요? 이런 것들이 LED 등보다는 일반 대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반 제품보다 이렇게 신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을 적용한 그 제품들이 좀 더 약간 좀 비싸죠. 이 좀 비싼 것들을, 그럼 비싸면은 또 사람들이 기왕이면 싼 거로 사니까 자꾸만 이제 그거를 기피하는, 요거를 좀 어떻게 제도적 장치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적으로 다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뭐요? 이 에너지 효율, 이 제품이 에너지 효율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1등급, 2, 3, 4, 5단계로 좀 나뉘어서 1등급이 가장 효율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5가 효율이 가장 낮은 거. 그 다음에 월간 소비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제품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량이 대충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인 경우는 얼마? 계속 사용할 때 월간 사용할 때 27kWh, 킬로와트시라고 읽어요. 킬로와트시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전기 에너지 사용량 이렇게만 이해해 두세요. 27 정도 사용한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 또 CO2 배출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냉장고를 하는데 이 냉장고가 막 CO2를 우리처럼 이렇게 뱉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현재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댐띵, 반띵, 반띵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냉.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예, 석탄이에요. 석탄을 태워서 하는 화력 발전. 이게 약 39%. 예, 이게 가장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요게 뭘까요? 요게요? 예, 이게 원자력.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여기는 LNG. LNG가 약 얼마냐면 제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LNG가 약 18.8%고 19% 되고, 그 다음에 석유가 약 5% 정도가 됩니다. 5%. 이게 합친 게 요 정도. 요거고 석탄, 나머지가 이게 뭘까? 이게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이게 30% 돼요. 그럼 나머지 한 4, 5% 정도가 뭐냐? 요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자질구레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세요. 이게 어떤가? 아이고, 거의 여기가 우리나라가 이래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죠. 화석연료로 써요. 화석연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를 쓴다는 얘기는 전기 자동차가 지금 전기로 돌아가니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여기서요. 그 근원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쉽게 말해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현재 우리 문명에서 우리나라에서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대부분은 그냥 뭐라고 쓰는 거예요? 화력 발전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화력 발전소에서 지금 나오는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럼 화력 발전 하면은 석탄 이거 다 태우니까 화석연료로 태우니까 뭐가 발생해요? CO2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CO2 얼마나 발생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는 뭘로 환산할 수 있다? CO2 발생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발생량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물론 이제 원자력도 있지만 아주 쉽게 얘기할게. 그냥 이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화력 발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많은 비율을 쓰니까. 그렇게 될 때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뭐로 할 수 있다? 화석연료 태우고 CO2를 발생하는 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뭐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CO2 발생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CO2를 내가 발생시키는 것도 많아진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한번 시간당 내가 CO2를 16g을 배출하는 셈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예. 그러니까 다 지금 같은 뜻인데, 그리고 1년마다 얼마요? 52,000원의 돈을 이제 전기료로 내가 낼 수 있다라는 거죠. 평균적인 거죠. 근데 이런 표시들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 제품을
내가 어떤 걸 구매할 때 이 제품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냐, 이 제품을 내가 구매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 좋은 이런 어떤 그 지표라 그럴까요? 어떤 판단의 근거로 이렇게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1등급과 5등급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거기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냉장고라고 해보세요. 냉장고라 한다면 지금 1년마다 지금 얼마 쓰냐면 52,000원을 사용한다면서요. 그리고 옆에 거는 얼마냐? 1년마다 11만 원의 전기료를 내가 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이 냉장고를 55만 원에 지금 살 수밖에 없어요. 이 1등급 냉장고는 55만 원이고 5등급 냉장고는 30만 원이다. 좀 더 싸죠? 아니지. 거꾸로 말하면 이 1등급 냉장고가 좀 비싸다는 얘기지. 예. 그럴 때 이 비싼 거를 내가 살까 말까를 결정할 때 요 에너지 등급 요 표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판단할 때. 예를 들면 이거를 한 5년쯤 사용하면 얼마쯤 차이가 납니까? 5년쯤 사용하면요? 25만 원 정도 내가 전기료를 덜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년쯤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내가 지금 25만 원 더 내는 거를 어떻게 해? 그때 이렇게 딱 까먹을 수 있다. 그냥 5년만 사용하면은 사실 요거나 1등급이나 5등급이나 이제 가격 면에서 내가 별 차이 없이 산 거나 똑같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왕에 내가 이 냉장고 보통 하나 사면 10년 쓰는데 어떤 걸 사는 게 더 좋다? 뭐 1등급을 기왕에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좀 높은 제품으로 이렇게 사게끔 이런 어떤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술 신소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 얘기를 같이 해버렸네요. 아무튼 두 번째, 열 에너지를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속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엔진이나 어떤 에너지 전환 장치를 어떤 거로 사용하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고. 열이 발생한다. 쓸모없는 버려지는 에너지, 즉 대표적인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버려버리지 말고 흩어져 버리지 말고 그거를 좀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요? 콘덴싱 보일러라고 들어보셨어요? 콘덴싱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이거 광고도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일러는 뭐예요? 온수를 사용하잖아요. 물을 데펴서 데핀 온수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그 따뜻한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어때요? 다시 그 온수로부터 열을 빼내서 다시 한번 그 방을 데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온수를 그대로 버리지 말고 어떻게? 그거를 다시 방을 난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사용하는 압축 보일러, 뭐 콘덴싱 보일러 이런 게 있죠.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또 뭐가 있냐면요, 열병합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는 일종의 발전소인데요. 이 열병합 발전소는 일종의 화력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죠.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그 발전소라는,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생산을 하는데 이 발전소라는 게 거기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그 수증기, 그 물들은 뭘 어떻게 해요? 그 물은 그냥 그대로 버리거든요. 일반 화력 발전소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온수죠. 온수에 담겨진 따뜻한 물. 예? 이거 발전하고 나서 지금 생겨난 그 따뜻한 물 있잖아. 데핀물. 그 데핀물. 그러나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발전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요 온수를 가지고 뭘 한다? 요 온수를요, 그 지역의 아파트에 돌리는 거예요. 아파트에다가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를 난방하는 데 쓰는 거죠. 난방하는 데. 그러면은 버려진 에너지를 한 번 더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 에너지를 회수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요,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에너지, 쉽게 말해서 어떤 집, 그러니까 좀 실험적인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게 에너지, 쉽게 말해 이 집을 난방을 하고 뭐 에너지를 쓰는데 특히나 난방 에너지, 난방 같은 경우를
난방이나 냉방하는 그런 경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좀 자,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외부로부터 우리 한전에서 전기 공급받잖아요. 그거 없이도,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기 없이도 제로 없이도 이게 지금 뭐 난방이라든가 뭐 집을 이제 뭐 불을 밝힌다, 일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한전에서 전기 끌어오지 않고도, 전기선 끌어오지 않고도 태양전지로 전구를, LED 전구를 밝히는,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으니까 LED는 아주 적은 전기 에너지만 그러니까 소모하면 되니까, 그래서 LED 전구라는 고효율 전지 같은 걸 이용하고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으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한전으로부터 전기세 0 만들겠다, 이렇게도 하고, 난방 같은 경우 어떻게, 난방 같은 경우 단열재를 아주 좋은 걸 써서, 제가 지금 가본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는요, 우리 교실은 이중창이잖아요. 거기는 특수 유리로 3중창을 만들어요. 3중창을 만드니까 외부로부터 더운 열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지도 않아서 시원하고, 겨울엔 어떻게,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또 따뜻하고, 그렇게 해서 보일러 떼거나 전기장판 떼는 그런 것들이 없게 하는 그런 또 제가 방문했던 그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어떤 경우에 퇴비도 써요. 화장실, 이거는 좀 약간 그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인데, 똥을 그냥 버리지 않고, 똥도 그냥 버리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똥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화학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거를 어때요? 그 쌀겨 같은 데다가 그냥 해요. 이런 조그마한 탱크가 있어서 거기 쌀겨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오줌이나 똥이 그대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쌀겨에서 뭐요? 이 똥이 발효가 되죠. 그래서 썩어서 발효가 돼서 아주 최고급의 퇴비가 되는 거예요. 자연 퇴비가. 그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그 주변에 텃밭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퇴비를 가지고 어때? 주변에 밭에 뿌려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게끔 하는. 그러니까 버려지는 에너지 없이, 그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 그게 바로 지금 에너지 제로 하우스입니다.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생제동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제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김제동이 아니에요. 브레이크 얘기죠.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어디에 많이 씁니까? 브레이크에는요,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엘리베이터, 뭐 여기저기 많이 쓰잖아요. 운동하는 놈을 이렇게 속도를 줄일 때 많이 그때 이제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자동차나 엘리베이터에. 근데 이때 주로 뭘 하냐면 마찰을 이용하거든요. 마찰을요. 자동차는 바퀴 주변에 패드라고 있어요. 패드를 꽉 조이면 자전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의 그 브레이크 장치가 뭐야? 고무가 이렇게 있어서 쫙 조여주지. 바퀴가 타려면 쫙 조여주지. 조이면서 이제 그 마찰로 정지를 시키잖아. 근데 그때는 뭐가 발생합니까? 그냥 그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발생해요? 열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산돼서 흩어져 가지고 버려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면 제동을, 속력을 줄이는 제동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줄어든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회생제동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전자기 유도 형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동을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줄어드는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장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원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지금 내용한 얘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신기술, 신소재, 혁신적인 신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뭐 LED 같은 것들이 있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기술 개발 비용이라는 게 있어 좀 비싸지만, 이런 비싼 것들은 좀 제도적인 장치로
경쟁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에는 예를 들면 콘덴싱 보일러나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게 있다. 즉 그냥 기존의 기술로는 그냥 버려지는, 기존의 보일러로는 버려지는 이런 것들을 그 열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한다. 예. 그 다음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말 그대로 뭐다? 에너지를 제로로 만드는 하우스다. 근데 실제 제로가 아니고 한전부터 오는 그 전기료를 0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태양전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고효율 전지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난방은 어떻게 해요? 3중창, 2중창 단열, 좋은 단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해서 난방이나 냉방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생 제동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제동, 브레이크 장치에 뭐요? 전자기 의도 장치를 달아서 이제는 그 운동 에너지를, 줄어드는 운동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름을 좀 여러분들이 뭐 에너지 제로 하우스나 회생 제동 기술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진 마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기술적 차원으로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넛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넛지? 네. 그러니까 사회 제도적으로 규제할 때는 법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강제로 이렇게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너무 싫잖아요. 여러분들 싫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좋은 마음으로 야 이거 휴지 한번 이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저절로 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야 너 이거 안 주워! 빨리 주워! 딱 그렇게 하면 어때요? 괜히 죽고 싶다가도 안 죽고 싶잖아. 하기 싫잖아. 예. 그런 것 같이 좀 법이라든가 이런 강제적인 걸로 하는 거는 좀 가능하면 이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걸 이제 보통 규제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사회나 정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뭐 구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어떤 제도들을 만듭니다. 이번에 주관식 서술형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제도라고 얘기하죠. 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시스템, 제도. 예.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은 아까 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탄소 포인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조금 전략을 하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에 내가 사용한, 중요한 거는 내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예. 발생한 이산화탄소 양으로, 내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CO2량으로 배출한.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한전에서 우리한테 주는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 아주 정확하게 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평소에는 한 100만큼 사용했는데 내 마음을 먹었어. 그래 나 요만큼 이제 전략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80만큼 딱 전략을 했다. 그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면, 아니면 한전에서 자동으로 또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전기요금이 줄었네. 뭐 그렇게 하면은 요런 거를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뭐 딴 거 내가 뭐 스타벅스 하면 안 되나, 커피를 사 먹거나 뭐 이렇게 돌려주는, 그 돈을 돌려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굳이 또 말씀드렸듯이 탄소 포인트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발전이, 그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방식이 화력 발전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가, 화력 발전을 쓰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CO2 발생하잖아요. CO2 발생하면 어때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산화탄소 전기요금 전략 이러면 좀 많이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온실 배출가스를 줄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걸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친환경 지원제도.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요, 현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서 그 기술 개발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싼 편이라서 사실 구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시장력이 약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좀 비싸니까 좀 사기 좀 곤란한데 요거를 좀 어떻게든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요, 전기차를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일반 가솔린차 구매하는 것보다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냐면 최대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요. 근데 보통 지금 현재 똑같은 동급의 전기차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차보다 전기차가 얼마냐면요, 그래도 한 500, 600 정도 비싸거든요. 500, 600 정도 비싸요. 그래서 그거의 일부를 어떻게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지원제도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좀 유념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술 혁신적 차원으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강의가 길어졌나요? 고생하셨습니다.